안녕하세요. 저는 외교안보부 특임요원 윤하진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뒤로 저는 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춥고 조용하고 끝없이 하얀 그 설원의 기억이 아직도 제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2026년 1월 러시아 북동부 야쿠츠크 지역의 한 비밀 탄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는 속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300명에 달하는 국제 노동자들이 그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인도, 우크라이나, 몽골, 필리핀,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온 이들이었고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노동을 팔러 그 험한 북방까지 온 사람들이었죠. 사고 직후 저희 부서에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구조 허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탄광 자체가 군사 기밀 구역이었고 외국인의 접근은 원천 봉쇄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구조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고 발생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생존 가능성이 없다며 작전을 중단한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300명의 삶을 통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각국 대사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쪽이 우리 국민 명단을 요청했나요? 가족들이 언론 접촉을 원치 않습니다. 그 지역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같지만 그 핵심은 같았어요. 구하지 않겠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구할 이유는 없다. 그 순간 전 내 손에 들려있던 명단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겨울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이 소복이 쌓이던 오후였습니다. 그날 제 책상 위엔 8장의 팩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전 세계 실종 노동자 가족들이 보내온 손 편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당신들이 마지막 희망이다. 한 통이 살아있는 고통이었고 절규였죠. 그날 저녁 외교안보부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장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진 씨, 혹시 우리가 먼저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구조부터 하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과거 시리아 파견 때 겪은 실패, 그 잔해 속에 갇힌 생명들을 끝내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의 비난, 냉소, 그리고 내면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 없이 극비리의 북방 구조작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없었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논리가 있었죠. 모든 생명은 구출 대상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저는 군복도 정장도 아닌 회색 방한복을 입고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탔습니다. 민간 구조대, 공군 수색병력, 통역사, 공학자, 의료진까지. 그 누구도 자국민을 구조하겠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들은 고요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 곁에 섰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두운 북극의 밤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우린 왜 저 먼 나라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이 아닌가요? 이륙 뒤 기내 조명이 희미하게 꺼지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밤하늘과 가끔 보이는 오로라 불빛이었죠. 그 빛조차도 모래알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이는 멕시코계인 마틴 로페즈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손에는 실종된 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이름이 뭐죠? 아드리아노 로페즈. 멕시코에서 광부였어요.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러시아 야쿠츠크 공항. 공항에 내리기 전부터 기압계가 요동쳤고 기체는 흔들릴 대로 흔들렸습니다. 밖에는 섭씨 영하 50도를 웃도는 혹한이 기다리고 있었고 비행기 출입문 아래로 얼음 결정이 송송 맺혀 있었죠. 공항에 내려선 순간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고 러시아 정부 허가도 없었기에 통상적인 입국 절차는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폐쇄돼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구조대 요원들은 준비된 무전 장비와 위성 추적 장비, 드론 탐사 시스템을 꺼내 들었죠. 그때 현지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은 무허가 침입이다. 지금 즉시 철수하라. 우린 응수했습니다. 우리가 구출하지 않으면 누가 구출합니까? 국적 불문입니다. 무전 쪽에서 아무 반응도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야 했고 그 경로가 설원과 산맥 사이를 꿰뚫는 비밀 항로였습니다. 드론이 눈밭 위를 수색했고 열화상 카메라가 사람의 온기를 포착했죠. 그러나 눈사태 경고가 수시로 울렸고 장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박도훈, 우리 기술 엔지니어가 순간적으로 드론 프로펠러 한쪽이 얼음에 달라붙어 멈췄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지한다. 고정장치 풀어. 그가 손이 떨리는 중에도 조작해 제어선을 분리했고 가까스로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마티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키는 듯 보였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SUV 차량 5대로 나뉘어 눈 덮인 고갯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로는 물론 사라졌고 눈 속 비포장길은 차체가 반쯤 잠기며 질척였죠. 한밤 깊은 숲을 지나던 중 무장한 현지 경비대가 우리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권 제시하라. 무허가 진입자는 체포한다. 경비대는 총을 겨누고 있었고 우리 팀은 갑작스럽게 중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량 유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우린 구조대다. 인간을 구하러 왔다. 그 말을 듣더니 경비대는 망설였습니다. 왜 당신들만? 우리는 생명이 우선이다. 경비대 지휘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무전기로 무언가를 지시한 뒤 총을 내렸습니다. 지켜본다. 더 접근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우리를 지나가게 놔주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구조작전은 외교전이자 인간 존엄의 현장이다. 한밤을 뚫고 우리는 폐광 입구에 접근했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눈보라 속을 걸어 올라야 할 구간이었고 몇몇 요원은 동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죠. 추위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마비시키는 순간 마틴이 제 얼굴 근처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진 씨,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눈밭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 말에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구 앞에 도달했을 때 일리아 바실리에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광산의 관리자였고 처음엔 우리와의 협력을 끝까지 거부하던 인물이었죠. 당신들은 누군가? 왜 감히? 그는 총구를 겨눈 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말이 그에게 닿았을지 의문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몰아쳤고 눈발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갈등이 읽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산 진입 지점을 확보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조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산 입구에 도달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단순한 붕괴 현장이 아니라고요.
그곳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였고 국제 정치와 인간 본성의 충돌이 겹쳐진 무대였습니다. 입구는 철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엔 녹이 쓴 러시아어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험. 허가되지 않은 자 출입 금지. 하지만 그 경고는 우리에게 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가 없이 정치적으로는 불법으로 이 땅을 밟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이 문 너머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박도훈은 지열 탐사 장비를 구조용으로 개조해 실시간으로 갱도, 내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 진동을 측정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 구호 가방을 메고 진입했습니다. 초반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갱도는 사방이 무너져 있었고 무전기 신호도 간헐적으로 끊겼죠. 사람들은 긴장했고 저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어요. 정말 여기에 생존자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진입 3시간째. 박도훈이 외쳤습니다. 온도 반응 있어요. 9도. 이 근방입니다. 그곳은 갱도 C-14지점, 무너진 흙더미와 철골 틈 사이였습니다. 우리 구조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딘 진행에 조급함이 쌓였고 갑자기 들려온 미약한 신음소리. 헬프. 그 한마디에 모두가 삽을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이 찢어졌고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린 그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드리아노 로페즈, 멕시코계 탄광 노동자. 마틴의 형이었고 기적적으로 살아있던 12명 중 첫 번째 생존자였습니다. 마틴은 아드리아노를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려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형아. 그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형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았고 그 장면을 본 우리 모두는 말없이 그들의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이어 구조된 사람들 중엔 인도, 베트남, 우크라이나, 시리아,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총 12명 모두가 심각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구조대 내부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무전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인도 없는데 계속해야 하나요? 또 누군가는 우리도 위험한 상황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던진 의문이었고 저 역시 그 중심에 서 있었죠. 맞아. 이건 구조작전인가? 정치적 모험인가? 내가 지휘하는 이 구조는 정당한가? 그때 생존자 중 한 명, 우크라이나 출신의 중년 남성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발할 때 나눠줬던 태극기 패치. 그는 그것을 가슴에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코리아 고맙습니다, 코리아.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왔던 겁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선 살아있는 한 생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즉시 전 모든 구조팀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한 생명엔 국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누군가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부모입니다. 우리는 구조대를 꾸릴 때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건 사람입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응답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하죠, 대장. 그 이후로 구조는 더욱 집요해졌고 박도훈은 드론을 개조해 무너진 갱도 아래 새로운 열 반응을 탐지했고 마틴은 동사 위기에 빠진 생존자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하던 국제특파원의 드론이
이 구조 현장을 생중계했고, 다음 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구조작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르몽드, NHK. 자국민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멈추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 생명을 정치보다 앞세우다. 모든 생명을 위해 행동하는 유일한 나라. 그 보도는 곧장 전 세계로 퍼졌고 SNS에는 해시태그 THANKYOUKUREA 해시태그 HUMANITYFIRST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실패로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이 설원 위에서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건 작전 종료 후 1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 12명 모두가 의학적으로 기적적인 회복이라는 평가를 받고 귀환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치료를 마친 뒤 한국에 남아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의 도착장은 조용했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었고 플래카드도 없었고 저는 일반 통로로 조용히 입국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탄 버스를 향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편지와 국기,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출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구조한 그 12명의 생존자들, 그 가족들이 직접 한국으로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어머니는 저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준 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16일의 눈보라와 광산의 어둠 그리고 그 무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조는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보다 그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훨씬 더 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후 전 세계 언론과 국제기구가 우리 작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국적 인도 구조는 외교적 판례로 기록됐고 UN 인도 지원국 OCHA은 이를 K-인도 안전체계라 명명하며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인도적 대응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에바 김 파견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구조 철학은 단순한 외교 활동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의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구조작전을 공식 종료하면서 광산 인근에 생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한국인 기술자와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조용히 사임계를 냈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고 더 이상은 새로운 특임을 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임 후 청사를 나오며 저는 제 작전일지를 마지막으로 한 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움직이지만 진짜 강한 나라는 생명을 움직인다. 이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광산에서 꺼낸 생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드리아노 로페즈는 서울에 머물며 마틴과 함께 생명구조재단을 설립했고 우크라이나 생존자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자국민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구하려 했나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이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산 속에서 느꼈던 절박함, 그 생존자의 떨림,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던 그들의 눈빛은 어떤 국제법이나 외교 문서보다 더 강한 언어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특임 요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기록은 어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 그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북방의 그림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베리아 설원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구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한 기록. 당신이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 누군가가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을 구하는 국가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구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